자, 명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이제 본 주제와 관련해서 명상이라고 하는 게 요즘 굉장히 중요한,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먹고 사는데 다 묻혀가지고 뭐 생각하고 정리하고 할 그게 없어요. 그냥 밥만 먹으면 행복한 거였고, 지금은 이제 밥만 먹고 살 수가 없는 시절이 된 거고요. 그래서 무엇이 행복이냐 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제가 원래 명상 전문가입니다. 내가 전문가라고만 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네가 전문 아닌 게 뭐가 있냐 이러는데, 제가 원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길로 들어선 게 사실은 이런 명상과 관련해서 이쪽으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배운 것도 한 100가지 정도를 배웠고, 책도 이제 곧 만들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제가 왜 책을 내는지 잘 모르거든요. 제 얘기를 하려고 책을 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근데 안 팔리기 때문에 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명상 얘기를 할 거예요. 명상 얘기를. 그리고 저는 전공도 제가 선불교를 전공을 했죠. 그리고 선도, 중국 불교 선도, 저는 뭐 그런 거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금방금방 하죠.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뭘 했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서는 여러분들에게 약간 비보를 말씀드리면, 커서 약발 잘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게 자기네 정신을 이렇게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명상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부작용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한의학 부작용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의학은 약성분이 섞여 있어서 어디가 부작용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지, 부작용 100% 있습니다. 아니, 식품도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는데 왜 약이 부작용이 없겠어요? 그리고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생각을 내가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렇게 생각이라고 하는 게 고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고칠 정도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힘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왜 부작용이 없겠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법이 오래 안 된 거를 쓰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는데 3차는 건너뛰고 막바로 실험한대요. 그거 비슷해요. 그래서 오래된 거, 그래서 이미 충분히 3차 실험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디스하면 남방불교 수행 저거 좀 위험합니다. 저 유효기간이 아직 인체 실험이 아직 덜 끝났습니다. 남방 쪽에서 뭐 윗바사나하고 저거 하는 거, 부처님 당대부터 뭐 전통적으로 해왔던 건데요, 쿨합니다. 그러면 스리랑카 쪽에서 그걸 배워오겠죠. 왜 미얀마 가서 배워오겠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 공부하러 가는 사람은 다 스리랑카로 가고, 그 다음에 수행하러 가는 사람은 미얀마 쪽으로 가거든요. 그 미얀마 쪽에서 수행법이 안 돼서 1900년대에 만들어내는 게 지금 윗바사나예요. 그래서 정통적으로 그런 흐름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윗바사나나 사마타 같은, 그 중국에도 있어요. 지관법이라고, 천태대사도 지관법. 그리고 문화권이 다르면 수행법이 좀씩 안 맞아요. 사람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 음식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다르고,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게 원래는 명상주의에서 시작된 종교고, 중국으로 근데 인도 불교의 명상법이 못 넘어옵니다. 문화권이 달라서. 그래서 천태지자대사가 지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천태종을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조금 대세를 점하지를 채 못했죠. 천태종도 물론 상당히 큰 종파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보다 후에 당나라 중기쯤 되면 이제 남종선이라고 하는 선불교가 하면서 이제 드디어 먹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거는 AD 67년, 그 이전부터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에 나오는 게 AD 67년이니까요. 그래서 한 600년 동안 수행법이 없었던 겁니다. 수행법이 제대로 된 게 없었고, 그게 이제 문화권적 차이에 의해서
튕겨져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더운 지역 수행하고 추운 지역 수행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도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선불교는 잘 되느냐? 선불교도 지금 잘 안 됩니다. 잘 되면 지금 이런 시절에 불교가 막 번성을 하겠죠. 근데 제가 농담삼아 그런 말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2대 화두가 있어요. 화두 중에 뭐 1700공안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2대 화두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먹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에 안 다니는 사람도 한 번 정도는 들어봅니다. 시신마라고 하는 거고 그냥 우리말로 하면 이먹고. 고려 말에 벌써 그런 양장체가 생기거든요. 그게 하나가 이먹고고 하나가 뭐냐면 조주무자입니다. 무무관 제1칙으로 나오는 조주무자. 계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그거 못 들어보셨어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게 요즘 사람한테 안 궁금해요. 내가 개도 아니고 개에게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뭐가 궁금해. 그러니까 의단이라는 게 안 생겨요. 의단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는 지금 구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향의 선불교도 약간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당나라 때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나라 때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당나라 때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선의 황금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절이나 이런 선원이나 이런 데서 아실 수 있는 뭐 화두를 잡고 뭐 3개월 동안 이렇게 앉아 있어요. 뭐 이거 송나라 때 방식입니다. 송나라 때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해종고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거고 저는 대해종고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 사람 때문에 선이 망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건데 선이라고 하는 건 예술적인 거고 비규정적인 건데 그 사람이 그걸 제도화시켜 버렸어요. 어떤 방식으로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동감이 없는 거죠. 예술적으로 얘기하면 기운생동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그냥 어떠한 형식 이런 것만 딱 남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참선하는데 스님들도 그렇게 합니다. 뭐 수십 년을 했는데 깨달음을 못 얻어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다른 거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했는데 안 되면 소질이 없는 게 아닌가요? 아니 그렇잖아요. 세상에 수십 년씩 해가지고 뭐 이룬 게 없어. 그러면 방법이 잘못됐거나 안 그러면 나랑 체질이 안 맞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당나라 때서는 뭔지 아세요? 저는 마경대, 제가 그 얘기 때문에 남학, 중국에 이제 5학이 있는데, 동태산, 서화산, 남항산, 북형산, 남형산, 북항산, 중앙숭산, 이렇게 해서 5학이 있는데, 남학에 형산에 가면 마경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게 이제 마조 도일이라고 하는 홍주종, 홍주종 계열인데 이제 홍주종을 연 사람이 그 마조 도일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원래는 사천성에 사천성에 우리나라 스님이었던 신라의 정중사 무상 스님 상자였다가 나중에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남학 회양선사한테 가서 참선을 배우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앉아서 참선을 하고 있었대. 참선을 하고 있었대. 그러니까 하루는 남학 그 회양 자기 선생, 자기를 지도해주는 명상을 지도해주는 그 선생님이 기왓장을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그래서 마경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왓장을 가라. 기왓장을 중국은 바닥이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록 같이 이렇게 법당 이런 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쓱쓱쓱 가는데 제가 그 절에 가서 그 기왓장을 갈아봤거든요. 이렇게 쓱쓱쓱. 근데 보도블록 같은 데다가 기왓장을 갈 때 나는 소리가 상당히 거슬립니다. 석석석석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중국 기와가 우리나라 기와보다 얇아요. 그렇게 싹 갈고 있으니까 마조가 앉아서 참선하다가 도대체 이게 뭔 소린고 싶어서 나중에 결국 나와봅니다. 나와봤더니 선생이 맨바닥에다가 기왓장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 하세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정신산악고로. 그랬더니 회양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것을 갈아서 바늘을 만들겠다. 바늘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마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기와를 만들어서 바늘이 됩니까? 아니. 그걸 갈아서 거울을 만들겠다. 거울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기와를 만들어서 어떻게 거울이 됩니까? 그거는 진료 자체가 다른데 라고 얘기하니까 회양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앉아서 참선한다고 부처가 되냐. 그러니까 참선이라고 하는 거는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되면 그러면 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예요? 그래서 나중에 행동주의, 홍주종에서 말하는 행동주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상사가 전부 깨달음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임재도 이쪽 계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다 깨달음이 아닌 것이 없다. 그리고 제가 임재 얘기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감정에 대한 긍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임재가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 그러니까 문상 온 사람들이 큰 스님도 깨달은 사람도 슬픕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임재가 대답한 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왜 우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스승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울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아무튼 펑펑 울었대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픈데 어쩌나. 이 감정 긍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행동주의와 감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게 아니고 행동주의다. 그 다음에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타고 가는 거다. 이게 선불교, 당나라 선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화두나 이런 거는 잡는 게 아니고요. 순간적으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천동설을 믿었었잖아요.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건 전부 다 천동설입니다. 지동설에 대한 거는 사실 눈으로 잘 안 보이죠. 뭐 해가 떴다 지는 거지 지구가 돈다. 물론 머리로는 지금 그렇게 이해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건 아무튼 해가 떴다 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해가 뜬다, 해가 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 그렇잖아요. 그게 천동설적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바뀌는 것은 없고 내 관점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눈에 보이는 거 바뀐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게 실제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 관점만 바뀐다. 관점이 환기된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선불교에서 말하는 당나라 때의 깨달음이라는 게.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놓치고 송나라 때 방식을 보면 앉아서 주야장창 뭔가를 합니다. 앉아서 계속 생각하고 이목고를 하든지. 이목고도 두 종류가 있어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무 하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무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무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근데 저걸로다가 질적인 게 바뀌겠냐? 그리고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뭘 바꿔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진짜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걸림이 없는 행복이지 바꿔서 이루어지는 행복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할 얘기들이 많아.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인도 사람들은 더운 지역 문화하고 추운 지역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요. 한국 사람들이 승질이 급하잖아요. 왜 급해졌을까요? 추워서 그래요. 추워서 그래요. 그럼 더 추우면 더 급해집니까? 아니요. 너무 추우면 다시 둔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추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빠릇빠릇하게 움직여요. 그게 우리나라 정도 위도입니다. 지구를 이렇게 삥 둘러봤을 때 우리나라 정도 위도고 우리나라 정도 위도가 대부분 다 한때 선진국이었거나 안 그러면 뭐 인류 역사에서 무언가 자취를 남긴 게 전부 우리나라 정도 위도에서 일어납니다. 그거보다 더 위로 가면 동태고
남쪽에 가면 이제 퍼지니까. 먹고 사는 건 남쪽이 훨씬 유리해요. 근데 너무 먹을 게 많으면요, 사람이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명이 계신다고 그러고 빵이 20개 있으면요, 하나씩 받아가세요. 여유로 없습니다. 제가 언제나 설날 세배 선물 줄 때 딱 하는 행동이 있거든요. 조금만 보여줍니다. 선착순 이러면 동작이 빠릅니다. 눈에 안 보이게 빠릅니다. 이게 싹 이렇게 하지만 더 있다는 거. 그래서 먹을 게 조금 부족하고 풍족하지 않을 때 어떻게 순서를 정할 것이냐, 그런 게 예라고 하는 거예요. 예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에게 더 줘야 된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더 줘야 된다, 뭐 우선권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는 문화고, 그래서 딱 우리나라 정도 사람들이 좀 빠릇빠릇하고 그 정도들이 움직여요.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덥죠. 거기는 아열대, 열대 막 이런 쪽이기 때문에 더 덥거든요. 그럼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관법 중심으로 명상을 하고, 관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관조한다.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보는 것 같이, 마치 우리가 영화 보듯이, 이건 뭐지? 이렇게 관조해서 보는 거. 그리고 지금 남방불교에서 하는 것도 내나 그런 관법 계열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움직이는 거, 걷는 거, 이런 거를 천천히 하면서 그걸 자기가 관조하는 거죠. 그런 식의 관법은 원래는 인도에서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지금 남방불교에서 하는 방식을 만든 거는 1900년대 초반이고, 그게 유나라다라고 하는 스님이 만든 거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은 저는 동아시아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거의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 동네는 추워서 그러고 있으면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천불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 잘 안 맞아요. 실제로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넘어올 때 보면 인도 불교의 수행법들이 같이 넘어왔어요. 그게 안세고라고 하는 사람의 소승성관 전례, 중국 불교사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념처경, 안반수의경 이런 것들이 초기에 넘어와요. 그게 숫자 세는 거, 나중에 이제 그런 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숫자를 1, 2, 3, 4, 5, 6, 7, 8, 9, 10 수식관입니다. 그 다음에 내쉴 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관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중국 사람한테 안 먹혀요. 요즘은 날씨가 좀 더워져서 조금 먹히는 것 같기도 하고, 먹고 살기가 좀 편해지고 그러면 조금 먹힐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종교가 정당하게 기능을 하고 사회를 리드하면 그 사회는 맑고 건강한 사회여야 한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미얀마 불교에 깨달음이 있다면 그 나라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불교가 번성했을 때, 인도에서 번성했을 때는 인도가 제일 잘 살 때예요. 동아시아에서 번성했을 때, 그러니까 중국으로 말하면 수나라 당나라 때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통일신라 시대 때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제일 번성하고 문화적으로 용성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정신 문화가 높은데 물질이 그지 같아요라고 하는 거는 거의 성립이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물질이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이 받쳐주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여러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늘상 나오는 게 북유럽,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가보면 여유롭습니다. 확실히 있는 놈들이라 달라. 이런 생각이 들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어디냐면 부탄 이런 데 있잖아요. 진짜 죽도 밥도 아닐 것 같은 나라들. 미얀마가 우리나라보다 행복지수가 아마 조사하면 높게 나오지 싶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높게 나오지 싶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한도 우리나라보다 행복지수가 높아요. 왜? 걔네는 비교 대상이 없는 행복이거든. 여러분 어렸을 때 그거 기억나세요?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자기가 불행한지 몰라요.
왜? 마을 전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언제부터 우리가 불행해졌느냐? 자치기, 비석치기, 공기, 땅 따먹기 이런 거 할 때는 불행한지 몰랐어요.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이기구거든. 그냥 가서 눈 밝은 놈이 하나 주워오면 되는 거예요. 돌멩이. 네, 그리고 저녁에 버리고 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주우면 돼. 여기 가서. 그런데 언제 불행해지기 시작하냐면 동그란 딱지가 들어왔을 때. 그건 주술 수 없어요. 네모난 딱지는 대충 만들면 됐는데 이 동그란 딱지는 그거는 돈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계급차별이 생기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고, 도시락 반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소세지를 싸우기 시작하면서 불행이 시작됐다. 콩자반 멸치, 김치만 싸울 때는 평등이에요. 아무 생각도 없어.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계란 후라이를 밥 위에 놓고, 지금은 그렇게 해서 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노란 벤또 위에, 그치? 그리고 그걸 또 어떤 놈이 체육이나 이런 거 하고 오면 그것만 또 걷어먹는 놈이 있으니까 그걸 또 바닥에 깔고 그런 행동들을 했었잖아요. 그 계란도 행복일 때가 있었던 거죠. 지금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게, 행복이라고 하는 게 보는 거하고도 관련이 많이 돼요. 단순히 그러니까는 내 스스로를 조절하는 거 그런 부분들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리고 어떤 전체적으로는 어떤 관점을 가졌느냐. 그래서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객관과 주관. 주관적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고, 객관적인 거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유럽 사람들이 여유로운 거는 사실 저거는 객관적 행복입니다. 객관적 행복.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주관적 행복. 그리고 우리에게는 객관적인 것들은 선택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관적인 거를 바꿔가는 게 명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사람이 행복하냐? 그렇지는 절대 않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탄이나 미얀마 같은데 저거 행복지수 떨어뜨리는 거 개발되기 시작하면 행복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거지같이 살면 불행한지 모른다니까요. 아마존에 원시림에 사는 애들도 행복하다니까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벗고 다녀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동물의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물의 행복. 개도 행복하다니까요. 쥐도 행복해, 쥐도. 그래서 그런 행복은 깨지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행복 말고 객관적인 것도 어느 정도는 바탕이 되고, 주관적인 것. 그리고 주관적인 정신문화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객관적인 거는 당연히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 세상에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을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놓을 수 있느냐에 판단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정적인 문화력을 내세울 만한 그런 게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약간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태리가 아마 골로 가면서 저 코로나 영향도 더 받고 이러면서 그 옛날에 그 피그스 사건부터 시작해서 골로 가면서 아마 우리나라보다 GDP가 떨어질 겁니다. 이태리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거의 삐까삐까 했었는데 이태리가 좀 높았거든요. 근데 아마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래도 메이드 인 이태리라고 하는 게 디자인이라든지 의류에서는 먹어주죠. 메이드 인 코리아가 먹어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의 문화력과 그 다음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의 문화력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주관과 객관이 동시에 성취돼야 돼요. 주관에 매몰돼 가지고 뭐 주관적인 것만 갖고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조선시대 때 궁핍한 선비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나물 먹고 뭐 물 마시고 어쩌고 하면서도 행복합니다. 그건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무책임한 행복이죠. 무책임한 행복.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고사님들 중에서도 그걸 부러워할 수도 있죠. MBN의 나는 자연인이다. 그게 던진 프로인데 대박 났다는 거잖아요. 야, 사람들이 저렇게 다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 주관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 주관적인.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보면 무슨 생각 듭니까? 개고생. 그래서 주관객관이 어느 정도의 적절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맹자에 나오는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 유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기본적인 소출이 있어야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 그러니까 객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주관. 그리고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너무 기울어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뭘까요? 약 파는 거죠. 약 파는 거죠. 그 의료기 그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가면 모든 병이 다 났을 것 같아. 옥장판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뭐 몇 개만 사면 그 똑같은 장판인데 그 장판은 또 100만 원 이상 되는 고가의 장판이에요. 근데 그 장판에서만 자면 모든 게 다 났을 것 같아. 야, 걔네들 말만 되면 거기에 노벨상이 막 수도 없이 달려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실제하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의 적절성은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더운 지역 수행하고 추운 지역 수행하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 경제적인 것이 무너져도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경제적인 게 무너지고도 행복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거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약간 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보편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를 잡아야지 그렇게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적절성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더운 지역하고 추운 지역 수행은 차이가 있다. 이거는 관법 중심이고 이거는 집중 중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싫든 좋든 이쪽으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서 나왔다더라. 세팅이 돼서 나왔다더라. 뭘로 당신이 알 수 있습니까? 승질이 급해. 승질이 급해. 한국 사람 치고 승질 안 급한 사람 없어요.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야,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안 겪었으면 도대체 저런 것들을 어떻게 다 핑계댈 수 있었을까라고 싶은 게 있어요. 모든 안 좋은 건 다 일제강점기 때 생긴 거야. 한국 사람이 왜 빨리빨리 합니까? 일제강점기 때문에, 일본 놈들 때문에. 근데 일본 사람은 그렇게 안 급해. 그리고 요즘 들으면 요즘에도 그런 게 하나가 있어요. 똑같은 게 코로나. 코로나 없었으면 도대체 이걸 핑계를 어떻게 댔을까? 행사를 했는데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뭘 하기 싫었는데 이번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그냥 뭐 코로나가 전가의 보도 같이 쓰여. 뭐든지 안 되면 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쪽에 세팅이 돼서 나온다는 거. 세팅이 돼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쪽 수행이 유행해요. 유리해요. 이게 선불교입니다. 선불교.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수행법을 약간 다른 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하나는 관하고 관련된 걸 약간 풀어주는 거. 이거는 약간 사람을 푸는 방식이에요. 푸는 방식이고, 하나는 집중하는 방식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부가 이쪽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젊은 분들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자기 애들도 그렇고, 야, 요즘 애들은 참 똑똑해, 말도 잘해. 하지만 우리 때는 어른한테 저렇게 말 못했는데. 동시에 드는 생각. 그게 동시에 드는 생각. 그게 내 자식이면 똑똑한 쪽으로 좀 더 가는 거고, 남의 자식 같으면 이제 네 가지가 없다. 이제 이런 쪽으로 안에서 판단이 약간 바뀌어. 내 자식이면 똑똑해. 남의 자식이면 저게 조금 부족해. 가정교육을 덜 받았나? 이렇게 어디다 말대답을 이렇게, 물론 뭐 그렇게 말도 못해요. 지금은 어디다 말대답을 하느냐라는 표현도 할 수가 없는 세상인데, 그래서 세월이 바뀌었어요. 세월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에게 맞는 방식. 그래서 더운 지역 수행법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해드리고 추운 지역 수행법 얘기를 해드릴게요. 더운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를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관조해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비유가 나오냐면요, 마치 수정구슬이 물에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수정구슬이 물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깨끗한 물에 떨어지면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근데 물에 떨어지면 거기서 밑에서 흙먼지가 일어나면서 잘 안 보인대요. 그거를 찾을 때 손을 넣어서 그냥 막 찾으면 먼지가 계속 나기 때문에 그걸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냅두면 조금만 물이 지나가면 아무리 투명도가 좋아도 물하고는 약간 또 투명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낸다는 거거든요. 그걸 관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관조한다. 그래서 자기를 타자화시켜서 조금 물러나서 보는 거. 연극 배우로 얘기하면 진짜 연기 잘하는 사람들, 연극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진짜 연기 잘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관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관법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일체가 돼 있으면서 관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 햄릿 지금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햄릿 연극에서 몰두해 있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러면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즉자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메소드 연기가 되겠지.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입금된 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입금됐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가 더 호응을 하고 결국 나는 더 대우받는 배우가 되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돼야 돼요. 전부 이 역할에다가 매몰되면 안 됩니다. 매몰되는 동시에 타자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즉자화와 타자화의 동시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진짜 잘하는 배우 중에서 저 역할이 너무 최적이라 못 태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올리비아 하세입니다. 줄리엣 한 번 했다가 평생 줄리엣으로 죽었어요. 다른 거 아무리 연기 변신을 해도 안 먹혀요. 올리비아 하세의 줄리엣을 압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면 이미 다 아실 만한 세대들이에요. 이건 뭐 모를 수가 없죠. 그죠? 저기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올리비아 하세만 알겠어요? 그 전에 무성 영화도 알 것 같은데. 그렇게 가는 게 있고, 연기 변신을 빨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연기를 할 때는 진짜 그 사람, 그 연기의 그 배역은 그 사람 걸 딱 보는 순간 저 사람 외에는 없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대체가 안 될 정도로 연기를 했어. 그런데 또 다른 배역으로 가니까 거기도 그 사람이 딱 맞아. 그러니까 연기 변신이 자유로운 사람. 그게 최고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은 즉자와 곧 거기에 확 붙어 있지만 또 다른 일부분이 빠져나가 있어야 돼요. 빠져서 그걸 지켜보는, 나를 지켜보는 나. 이렇게 되는 게 최강입니다. 이게 진짜 관이에요. 그냥 뭐든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나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있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거는 무능한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관이라고 하는 수행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즉자와 타자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이걸 영화적으로 성공한 영화가 있어요. 그게 매트릭스입니다.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지만 결국 그건 허상이었어. 되게 재밌어요. 아니 근데 허상인데 뭐하러 그걸 싸운대? 저만 빠지면 되지? 생각이 좀 달라.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사람은 어떤 걸 먹어도 8시간 지나면 배가 고파. 맞죠? 아무리 비싼 걸 먹어도. 그러니까 신라 호텔에 가 30만 원짜리 밥을 먹든 삼각김밥 1,000원짜리 3개를 먹든 결국 배고픈 건 똑같아. 배부른 건 똑같고 8시간 지나면 똑같이 배고파.
물론 제가 먹어보니까 비싼 거 먹으면 조금 더 오래 가더라. 그 시간이 좀 더 오래 가더라. 그렇긴 한데 아무튼 결국은 배가 고파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12시간 지나면 배가 고플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싼 걸 먹어도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걸 먹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희 회장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야, 상속세만 10조래. 나 환장하겠다. 그죠? 그 어른이 그렇게 안 쓰러졌으면 미리 좀 뺐을 건데. 몰라. 이게 좀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데 뭐 좀 했을 건데 너무 쓰러지니까 불시에 쓰러지니까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묻혔다가 지금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야, 10조면 기업도 대기업이 나올 만한 정도잖아요, 지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상의 큰 기업을 살 정도의 돈이에요. 근데 그걸 상속세로 낸다 하니, 야, 나도 저런 상속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상속세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죠? 나도 한 10조씩 냈으면 좋겠다. 아유, 원이 없겠네. 그래서 그런 어른도 결국은 저렇게 뭐 돌아가시잖아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 어른이 뭐 73인가에 그렇게 쓰러지셔가지고 한 6, 7년 정도 그렇게 계셨는데 저게 살아있는 건가? 죽어있는 건가? 안 그러면 저 존재하는 건가? 존재하지 않는 건가?에 대한 철학적 생각도 있는 거고, 야, 돈이 많아도 73세 저렇게 한다는 거는 참 이게 돈이 한계가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아니 그냥 타산지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잘됐다 못됐다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걸 가지고 교훈을 얻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어른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자기 자식한테 어차피 인생 70년 정도면 저렇게 간다. 그러니까 너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가르치나? 야, 그것 좀 공부 열심히 한다고 네가 무슨 뭐 1000년 만년 살겠냐? 어차피 저렇게 부자도 저렇게 가잖아.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 좋은 직장에 갈 필요가 뭐 있어? 돈 벌 필요가 뭐 있어? 국가에서 20씩 노령연금 주는 거 받고도 대충 살면 되지. 그렇게 사는 분도 저만큼 살더라. 그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되잖아. 아니, 그렇잖아요. 그 삶과 그 삶이 같아요? 그러니까 치열한 동시에 타자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라니까요. 치열과 타자화. 타자화 중심되면 그건 진짜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 저걸 많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꾸 뭐 양보해라, 뭐 자비 무적이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자비는 무적이 아니고 베풀어 줄 만한 사람한테 베푸는 거예요. 자비가 무적이 아니라는 걸 저는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왜? 양무제가 그러다가 죽었어요. 골로 갔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세상에는 내가 양보해줬을 때 물러나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고마워요 라고 하면서 물러나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한 발 물러나면 한 발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게 맞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 문제도 그렇고 인생을 사는 문제도 그렇고 그것은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오래 사는 사람은 있고 좀 더 일찍 죽는 사람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60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100까지 가시는 분도 있고 뭐 가겠죠. 하지만 안 죽는 건 아니죠. 결국은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렇게나 채워도 결과는 마찬가지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사는 거, 그게 저는 관법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핵심이라고. 그런데 왜 인도나 저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됩니까? 그거는 스님들한테 배워서 그래요. 부처님 같은 경우는 제갑할 정도, 출갑할 정도 이래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제가인이 하는 거하고 출가인이 하는 거하고, 그래서 제가인 같은 경우는 불교를 배우면 잘 살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불교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출가인은 그걸 통해서 고요함을 얻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달라요. 쓰는 게 다르다니까. 그걸 통일시켜 놓으면 지금 저 동남아나 지금 한국 불교도 그런 식의 통일 양상들이 있거든요. 자기 기준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동, 야, 지금 내가 내 자식이 지금 시험 보게 생겼는데 뭘 마음을 내려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가 자식이 없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올라와. 내가 마음 내려놨으면 기도 붙이겠냐? 마음을 못 내려놔서 지금 기도 붙이러 왔는데 뭐 마음을 내려놓으래. 그리고 마음이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뭘 내려놔. 이게 지금 마음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 방식, 그게 출가인의, 그러니까 수행자의 접근 방식이에요. 그걸 재가인에게까지 일반화시키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는 초기 불교에 대한 명상은, 초기 불교의 명상은 저 남방 불교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치열하게 잘 살면서 물러날 때 물러나고 끊을 수 있는 것. 이게 초기 불교의 명상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초기 불교 전공자입니다. 제가 초기 불교 전공자. 제가 율장 전공자라니까 제가 초기 불교 문헌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그 당시에 불교 안 먹힙니다. 일반 재가인들한테. 부처님이 만난 사람들은 재가인이 더 많았고 출가인이 더 적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때 처음 장사 시작했는데 제자들이 막 엄청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재가인을 사부작 해서 출가인으로 만든 거죠. 근데 경전에 보면 출가인만 만나셨던데요. 그 사람들이 기록해서 그래. 기록 주체가 그 사람이라서 그래. 일반인들에게 훨씬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건 기록에 안 남았어. 왜? 그 사람들은 듣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기록하는 사람들은 다 기록에 남아있는 거야. 자기네들이 그걸 전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대승불교가 나오는 거예요. 대승불교가.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게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살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 승리하는 법. 그리고 패했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패했을 때 데미지를 덜 입는 방법이에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패할 수도 있습니다. 승리할 때보다 패했을 때 데미지를 덜 입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이게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무너졌을 때, 진짜 정신력 강한 놈은 무너졌을 때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와요. 그리고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무너졌을 때 몇 달 갑니다. 갑자기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몇 달 갑니다. 이거는 명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인도 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성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치열하게 살 수 있어요. 더 치열하게. 그리고 그 치열함이라는 것은 치열 플러스 행복이에요. 치열함과 행복이 동시에 가는 것. 그래서 이런 게 제가 보는 인도 관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행동주의라는 겁니다. 지금 추운 쪽 이제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의 특징은 행동주의. 인도는 이원론적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깨달음과 깨닫지 않은 거, 그러니까 성과 속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이론론적 문화이기 때문에 이 세상 밖에 다른 세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조단경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극락이 서방에 있는 게 아니다. 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의 극락이다. 유심주의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운 지역 수행법, 그 다음에 이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과 유리되지 않는
현실 플러스 명상. 명상은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속에 존재한다. 현실을 떠나서 존재하는 수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아까 얘기한 그 마경대 사건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현실을 넘어서서 지금 네 자신을 넘어서서 있는 어떤 깨달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앉아서 명상한다는 건 웃기는 일이야. 너 자신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 자체를 언제나 깨어있기만 하다면 그 자체로 너는 완전한 거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당나라식 문화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일성에 대해서 자각하라.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사실 선불교에서 불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불성 들어보셨어요?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게 이런 얘기하면 약간 복잡해지는데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언젠가는 다 깨달을 수 있을까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초기 불교하고 부파 불교에서는 깨달은 사람이 있고 상중하로 있대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 있고 당취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잘 지도받으면 되고 잘 안 되면 떨어지는. 아니 우리 현실이 이런 거예요. 이 세계가 다 이런 거예요. 진짜 천재적인 사람이 있고 저거는 저 정도면 다른 직업 알아봐야겠다라는 그런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 범주가 제일 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도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 뭐 공부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취미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게 딱 해보면 처음 따다닥 몇 번 해봤을 때 이거 굉장히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 내가 딴 사람보다 굉장히 잘하는데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야 이거는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공부를 해도 그렇고 공부에 이렇게 걸리면 인생 피곤해지죠. 인생 피곤해져.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그래서 붓다가 되는 사람도 있고 붓다가 못 되는 사람도 있고 이 중간층 사람은 붓다가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초기 불교에서부터 부파 불교까지예요. 근데 대승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너희는 언젠가는 다 돼. 이건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미래라는 시간을 계속 주면 너희는 언젠가는 다 붓다가 돼. 그래서 이 둘을 없애버리고 이쪽으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단 지금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이런 사람은 한 100생 뒤에 이런 사람은 한 억생 뒤에 이해가 됩니까? 시간 배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차등을 이렇게 배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으로 차등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법연화형 같은 데서는 제바달다 같은 사람도 언젠가는 붓다가 돼. 그 얘기는 뭐냐면 다 된다는 뜻이에요. 다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적 차등만 뒀거든요. 근데 중국 불교에 오면 야 언젠가는 다 된다며. 다 된다며. 그 다 되는 게 완전성이냐? 미래에 억년 지난 뒤에 우리가 붓다가 돼. 근데 그 붓다는 완전성 아니냐? 완전성은 불완전을 더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금을 정제해. 금이 뭐냐면 순금이 있고 18K가 있고 14K가 있고 뭐 10K가 있고 순금의 개념이 뭐예요? 99.99거든요. 맞죠?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에 만약 70% 금, 여기가 무슨 뭐 40% 금, 뭐 이렇다고 치면 이걸 순금으로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정제를 하면서 불순물을 빼면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99.9까지 계속 올라간 거를 더 올리면, 더 정제를 계속 끌어올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9가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100이 되느냐? 100이 안 됩니다. 현실에 100은 없습니다. 100% 금은 없습니다. 맞아요? 동의하십니까? 99.99%
구가 한 어깨 있다고 쳐봐. 이 뒤에, 소수점 뒤에 어깨. 이거하고 100%짜리 진짜 순금. 이건 그냥 관념적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이거랑 이것이 같아? 진짜 한 끗 차이도 안 되는 차이인데도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개념이. 왜? 여기에는 완전성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불완전성이에요. 완전에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이 불완전은 계속 증대해도 불완전입니다. 맞아요? 한 번만 머리 복잡하면 해결됩니다. 잠깐만 생각해봐. 내가 억년 뒤에 아니면 100억 년 뒤에 붓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처님은 완전성이에요? 불완전성이에요?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응? 불완전한 거예요? 왜 불완전이라고 볼까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나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억 년 뒤에 내가 붓다가 된다. 이 붓다를 불완전이라고 보시는 분은 지금 현재 나라고 하는 것이 계속 같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붓다를 완전성으로 보시는 분은 어떻게 되냐면 아니 불완전이면 이걸 추구할 필요가 없잖아. 불완전이면 언젠가 깨진다는 건데 그걸 추구해서 뭐 하겠어?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지금 현재에서 미래를 보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불완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완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과를 보는 거예요. 지금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의 붓다는 무조건 완전성이어야 돼요. 왜? 그게 대전제예요. 종교적 대전제. 불완전이 되면 추구 대상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상은 각 종교마다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이게 유일신이 완전 대상이에요. 근데 유일신은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유일신이 못 돼요. 신이 못 돼.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불교는 나중에 붓다가 된대.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그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아득한 미래지만 나는 완전성이 될 수 있잖아. 그러면 현재의 나는 완전성인가 불완전성인가? 예?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답이. 자, 봐봐. 이거는 계속해서 증가를 시키고 끊임없이 재련을 해도 100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의 답을 갖고 있는 거야. 또 다른 답을 갖고 있는 거야. 그건 뭐냐면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100억 년 뒤라도 내가 붓다가 된다라고 하는 완전성이 나에게 존재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나에게도 완전성이 지금의 나에게도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 있다라고 하는 걸 불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척 되는 척 하는 거 아니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게 화엄에서도 나오는 거고 천태에서도 나오는 거고 설에서도 나오는 논리예요. 네가 만약에 언젠가 완전할 수 있다면 지금 너는 완전한 거다. 지금 너는 완전한 거다. 그런데 왜 지금 너는 불완전하다라고 생각하지? 완전한 건데? 완전한 건데 왜 상태가 메롱이야? 네? 왜 메롱이야? 그게 코페르니쿠스 같은 그 생각을 못해서 그렇대. 그러니까 지금 옛날부터 유사 이래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 얘기하기 전에도 계속 지구가 돌았던 거지 태양이 돌았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태양이 돈다라고 믿었던 것뿐이지. 그죠? 그리고 코페르니쿠스가 그걸 한번 생각을 그걸 코페르니쿠스 전회라는 게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현상이 바뀌는 건 없고 생각만 바뀌니까 우리가 사고하는 것이 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너는 완전했던 거야. 그 생각을 딱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는 불완전할 수가 없대. 이렇게 바뀌는 시점,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도노라고 합니다. 선에서는 도노라 그래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를 사실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는 거를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언제나 지구가 돌았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불성이 있네 없네를 떠나서 인간은 다 존재하는 그 자체로 완전성을 가지고 있대. 근데 왜 있다고 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 단계까지는 이해가 돼요? 이거 조금 잘 따라와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미래에 붓다가 된다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들은 붓다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붓다였었다는 뜻이고, 그것을 선종에서는 자각해야만 붓다래. 자각하지 못하면 지동설, 천동설처럼 그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를 못 거치는 거래요. 하지만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걸 자각 못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자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각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현상을 바꿔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고 현상 자체가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그게 유일성에 대한 논리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해지는 거는 비교 대상이 있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딱 동그란 딱지가 들어오면서 인생은 힘들어졌다. 이렇게 계급차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비교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갖고 싶지만 못 가지는 거예요. 소세지 싸우는 사람이 있는 순간에 도시락 반찬에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똑같은 콩자반을 싸왔어도 이 세상에 똑같은 콩자반이 있어요. 어때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모나미 볼펜이 얼마나 팔렸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모나미 볼펜이 한 200만 자루 팔렸다고 칩시다. 그냥. 똑같은 모나미 볼펜이 있을까? 이 세상에? 똑같은 게 있을까? 언뜻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제품이 찍히는 시간하고 공간이 계속 다르죠. 그러면 조금씩은 다 다르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그게 완전하게 똑같은 게 존재할 수 있을까? 시간이 다르잖아. 그죠? 1초 전에 찍어낸 거하고 1초 후에 찍어낸 거는 뭐가 조금은 다르겠지. 인간은 어때요? 우리 다 다른 거 아니요? 맞죠? 다 다르죠? 유일성이잖아. 유일성은 비교 대상이 없어요. 비교 대상이 없으면 불행의 대상이 없어. 그걸 자각하는 게 중요해요. 예? 근데 별로 감동하지 않는 것 같은, 이게, 어거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약을 팔아도 여러분들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니잖아.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잖아. 모든 사람이 유일성이라는 건 맞죠. 그걸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똑같은 거는 전 우주에 나랑 똑같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맞죠? 그리고 나랑 똑같은 게 그냥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거는 나 안에서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계속 바뀌어가는 나니까. 맞죠? 이거 진짜 이제 좀 더 머리 복잡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런 거 자꾸 가르쳐주면 촌 사람들 계몽해서 안 되는데, 근데 눈빛을 보니까 제가 내년에 와서 이걸 또 약을 팔아도 될 것 같아. 또 해도 이거 처음 듣는 건데 이럴 것 같은 굉장히 불길함이 막 엄습해 오거든요. 근데 한 번만 좀 차근차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쉬워. 전 우주에서 나라고 하는 게 똑같은 거 없죠? 그죠? 유일성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행복하냐? 그건 아니잖아. 옆에 사람 보면 저게 더 낫고,
아까도 저도 얘기했잖아요.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10조 재산세 낸다는 나도 좀 재산세 좀 내봤으면 좋겠네. 나 10조까지 필요 없고 1조 재산세만 좀 내봤으면 원이 없겠다. 원이 없겠어. 50% 재산세라 하니까 50%인가 뭐 60%인가 뭐 그래도 50%면 10조는 남는다는 거 아니요. 뭐 60%든 70%든 그래도 한 7, 8조는 남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냥 생각해 보면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배 아플 것 같지만 난 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나쁜 생각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맨 처음으로 넘어가면 그게 즉자화와 타자화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유일성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치열하게 살아. 그 유일성과 치열성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얼굴 표정은 아닌 걸로. 이렇게 되면 이 다음에 좀 더 복잡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 못 따라올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뭐 힘들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유일성에 대해서만 일단 생각을 해놓으세요. 전 세계, 전 우주에서 나 혼자밖에 없다더라. 그리고 어떤 것도 모두 하나씩밖에 없을 때는 비교할 게 없어요. 전부 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비교 대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가 공부법 책에서도 그런 걸 썼는데 1등을 받쳐주는 건 1등이 아니고 1등을 빛내주는 건 1등이 아니고 그 밑에서 받치는 놈들이다. 우리가 받쳐줬기 때문에 1등이 1등으로서 낯을 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받침, 고임돌을 빼버리면 1등도 개뿔도 아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생각을. 그래서 유일성을 가졌을 때 두 가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그 유일성에 대해서 일단 자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가 나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그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다.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존심하고 관련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다른 사람 언뜻 보기에는 제가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를 안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비슷한 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걸 저는 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제가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산은 성스럽기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그 관광객이 와서 제가 저 오대산 중대에 올라가고 있는데 막 이렇게 소로 변신해서 헉헉거리고 있었거든요. 거기 길에 이렇게 넓어져서 앉아서 그 계단에 넓어져서 앉아서 헉헉거리고 있으니까 어떤 영감님이 스님인데 왜 이렇게 헉헉거리냐고 산에 많이 다녀봤을 거 아니냐고 이러길래 내가 짜증이 나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숨 넘어가고 있는데 숨 넘어가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시 사람이라고 전부 아파트 사는 거 아니지 않냐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산에 막 이렇게 잘 올라가는 스님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느냐? 아니. 저건 성스러움의 의미를 몰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스러운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멀리서 보고 존중해야지. 거기를 어디 밟어? 밑에서 보고 저게야말로 성스러움이구나. 이렇게. 축구 이런 거 있잖아요. 축구 잘하시는 박지성 선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축구 안 봅니다, 우리는. 안 보면 됩니다. 그 땀나게 뛰는 거, 그거, 이런 얘기 하면 이제 욕 바가지로 못치는 모르는데, 그거 약간 쌍놈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방어 기제가 딱 펼쳐지는 거라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 상대를 깎아내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랑 언제나 대등 관계에서 좌우 관계로만 만들어내면 돼요. 모든 관점들을. 지금 수직 관계가 되면 내가 찌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피곤해져. 근데 그러지 말고 저건 저 사람은 저 나름대로 잘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별 관심이 없어.
박지성이 나한테 관심 안 주잖아. 근데 내가 왜 박지성한테 관심을 줘야 돼? 아니,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이건희 회장은 약간 그 집, 그 재산세는 약간 부럽긴 한데, 난 박지성 선수는 안 부러워요.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이제, 스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꾸 이렇게 그런 거 컴퓨터 작업만 하고 이러면 어느 세월에 훅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세요. 그래 내가 자장률사로 빙의했잖아. 자장률사로 빙의했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장률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계율을 지키고 하루라도 계율을 지키고 살지언정 파괴하고 100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운동 안 하고 하루를 살지언정 운동하고 100년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아니, 그렇게 하면 이 좌우 관계만 다 만들어내면 이 세상에 불행한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걸 해야 돼. 이거는 내 생각인 거고 상대하고 관련해서는 주목받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판으로 상대를 꽈서 넣어야 됩니다. 상대는 약간 불행해지기 시작하지만 내 만족도가 훨씬 좋아지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미 패가 말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제 얘기를 듣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 아닐까? 이게 지금 패가 말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 그걸로 가서 저를 패를 말면 돼. 그리고 그 패로 더 많은 사람을 말 수만 있으면 그럼 박지성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박지성이 축구라고 하는 패,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패를 가지고 잘하니까 최고 선수가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대단해 라는 평가를 듣는 거야. 근데 그게 축구가 아니고 어디서 자치기 이런 걸로 내가 기가 막히게 잘해요. 잘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겠지. 자치기 잘하네. 이렇게 평가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외연이 넓은 걸 만들어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지금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이것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대. 과연 코로나 때문일까? 싶기도 해. 싶기도 해.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운가? 뭐 그렇게 싶기도 하지만 저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에요. 유리한 건 잘 믿어. 그런데 여기에 제가 얘기하는 거에 들어줄 사람, 그 다음에 동조해 줄 사람이 몇만 명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제 삶의 만족도가 확 올라갑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구조들을 계속해서 살면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힘들지 않아요? 저런 일들을 제가 쓸데없는 일들을 되게 많이 벌리고 많이 찝쩍거리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저한테 안 바쁘세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바쁘다는 얘기 잘 안 합니다. 제가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귀찮게 하는 사람한테만 바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재밌는 일거리 같은 게 있을 만한 사람한테는 절대 바쁘다고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나 좀 껴줘.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일을 많이 해도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저께도 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스님은 그 힘들지 않습니까? 지가 나보다 일을 훨씬 적게 하는데도 자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가 다 선택한 일만 해. 그리고 나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해. 그 선택권이 나에게 있어. 너는 일량이 나보다 적지만 너는 주어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네가 훨씬 힘든 거야. 자기가 선택하는 일을 하면요 눈빛이 달라요. 그리고 놀면서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하면 이제 또 이제 비호감, 제 얘기 중에서 가장 이제 비호감 되는 얘기가 이 얘기인데, 제가 논문을 많이 쓰는데 논문 쓸 때 사람들이 안 힘드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면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한 비호감이 됐어. 나 그냥 테레비 보면서 소일 삼아서 쓴다.
남들은 막 머리를 쥐 짜내갖고 쓰는데 우리 테레비 보면서 실제로 제가 테레비 보면서 논문을 써요. 아니 근데 그게 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분들도 보세요. 여러분 때는 조용해야 공부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자녀분들 귀에다 뭐 꽂고 이게 밖에까지 소리가 들리게 하는 정도인데도 야 그게 너 뭐 외워지냐? 그런데도 걔가 외워요. 요즘 카페 같은 데 가봐. 그 음악은 자기가 선택한 이게 딱 패턴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요즘 카페에 가서 앉아 있어봐. 오만 잡소리가 더럽게 많은데 거기서 노트북 꺼내가지고 이걸 막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몇 시간을 해요. 그러다가 커피 한 잔 더 이렇게 왜 너무 오래 끓는 것 같아? 이러면 한 잔 더 시키거든. 아니 주변에 많이 있어요. 걔네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한대? 아니야. 이게 사람이 습관 나름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요. 어느 상황에서 해낼 수 있어요. 지가 안 좋아하니까 조금만 밖에서 개 팔아 이런 소리 나면 막 짜증이 나는 거요. 개 팔아 알 정도면 오래된 또 사람. 옛날에는 되게 재밌는 게 옛날에는 그 특유의 억양이 있었다. 생각해보면 그 억양이 있었어. 두부장수도 이렇게 딸랑하는 뭔가가 있고 그 다음에 메밀묵 파는 사람도 그게 있었잖아요. 메밀묵, 사료, 찹쌀떡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개파로도 있었고 그 억양들 그 유행어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죠? 이게 파는 사람들의 정신 자세가 좀 덜 됐는가 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자신을 무너뜨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행복과 명상의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나를 무너뜨리면 안 돼. 나를 무너뜨리면 안 돼. 그리고 진짜 싫은 일이면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싫은 일인데도 할 수밖에 없어. 용기가 없어. 입 닥치고 합니다. 그걸 싫어라고 말하면서 하면 더 싫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냥 입 다물고 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그리고 자기한테 자기 최면을 겁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좋아서 하는 거야. 이건 내가 봐주는 거다. 두드려 맞고 이거 내가 봐준 거다. 이렇게 생각이라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게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거. 그게 최강입니다. 제일 안 좋은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거. 그래서 제가 번뇌를 통제하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라고 제가 그거 책에도 썼었거든요. 나중에 진짜 명상법 책을 쓸 거예요. 곧 제가 책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정리하는 책 중심으로 쓰는데 결국은 내 얘기를 쓰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내 생각들을 나중에 쓸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내면을 통제하느냐. 사람들이 번뇌가 많아요. 번뇌는 안에서 교통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충격에 의해서 번뇌가 생기는 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어떻게 하겠어. 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본 책 중에서 미카엘 엔데의 끝없는 이야기, 저는 그 책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그거 혹시 아세요? 저 모모? 네, 그 모모 쓴 사람이에요. 근데 끝없는 이야기를 보면 그 내용 스토리가 그거예요. 그 사람이 아우린이라고 하는 여의주 같은 걸 얻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아우린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모든 것이. 근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결국은 굉장히 힘든 상태에 빠집니다. 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처음에는 엄청 만족스러웠는데 나중에는 생각도 안 돼. 떠오르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만 해서 다 이루어지고 뭘 다 얻을 수 있어. 그럼 만족도가 생길 것 같으세요? 만족도가 안 생겨요. 만족도가 안 생겨. 진짜 꼭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를 잡았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에는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진짜 다른 거 몰라도 집은 한 칸 사야겠다. 그렇게 해서 뭐 10년, 20년 해갖고 집을 한 칸씩 마련한 사람, 그 집의 만족도라는 건 굉장히 높겠죠. 처음 그 집을 샀을 때의 만족도라고 하는 건. 근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부자였었어. 나는 우리 집이 진짜 부자야. 그래가지고 집 하나 사주세요. 그랬더니 집 만족도가 다르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번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면에서 내 스스로 충돌을 일으키는 거는 내가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를 발생시키면 이게 내면의 삼국지가 펼쳐지면요. 춘추전국시대 이런 거 펼쳐지잖아요. 사람이 바보 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면에 대한 정리예요. 통일제국을 성립한다. 통일제국을 성립한다. 그리고 그렇게 안에서 자부심이 있고 통일제국을 성립한 사람은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닥쳐왔을 때도 대응하는 게 훨씬 강력합니다. 그러니까는 뭐라 할까, 면역력이라고 할까. 코로나가 와도 아마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할 거예요. 지금 뭐 안 뿌려봐서 모르겠는데 유럽같이 이제 확 퍼져도, 그러니까 젊다고 꼭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은 치사율이 떨어지겠지만 나이 들어도 안 걸리는 사람은 안 걸릴 거예요. 그게 이제 면역력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잘 만들어 놓았냐에 따라서 화살이 날라와도 푹 꽂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쓱 이제 튕겨나가는 거죠. 그게 달라요. 그래서 명상을 배우게 되면 안에게 정리가 되고 사실은 그걸 튕겨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엄청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공의 지름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면에 대한 정리. 그런데 여러분들을 뵈니까 그거 정리해서 인생을 다시 하기에는 좀 늦었지.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살아오신 날도 많지만 살아가실 날도 많아요. 그리고 그 살아가실 날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에서 사람이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그건 100%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률이 비등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젊었을 때는 상처받는 말을 들어도요, 상처가 튕겨나갑니다. 아까 면역력처럼. 그런데 나이 들잖아요. 조금만 얘기하잖아요. 게다가 이거를, 이 상처를 싸매요. 털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끔씩 본다.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아이씨, 저놈이 저 말했는데 이러면서. 아니, 그게 오래 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중화암경에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라고 하는 거 중요한 거고, 내면에 내 스스로 충돌하는 사건들을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전 우주의 유일한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우주를 돌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 들러리가 되는 사람은 어떤 조건 속에 있어도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가도. 저도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안 살아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맨 처음에는 그 자리에 들러리만 가도 좋을 줄 알았어. 근데 좀 들러리 몇 번 서보니까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들러리는, 모든 들러리는 한 2번 쓰면 재미가 없어요. 주인공을 해야 돼. 주인공을 해야 돼. 용꼬리보다 닭머리가 나. 그게 내가 뭔 소리인지 내가 안다고. 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닭머리 말고 병아리 머리라도 라도 뭔가 하나를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명상하는 거, 제가 기본적인 거, 관법적인 것들을 좀 가르쳐 드릴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중국
규칙적인 명상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기공 같은 거 가르쳐도 재밌는데, 사실. 우리 또 몸 안 움직이는 기공 하잖아. 대가리 기공. 이게 또 기가 막히거든.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온갖 쓸데없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의 모든 기술을 다 배웠거든요. 전설의 고향에 나올 듯한 그런 비법들 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다 배웠다니까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이 세상은 전설의 고향이 아니야. 그게 이제 단점이지. 그래서 한 20분 정도 쉬었다가 제가 의자에 그대로 앉아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명상하실 때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바닥에 앉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아예 눕거나 기대거나 의자가 편합니다. 아니,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앉아보세요. 명상에서의 기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몸이 어디가 자꾸 말을 하면 안 돼.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앉아 있어봐. 그럼 내 몸이 갑자기 다리나 허벅지가 엉덩이나 이런 데가 말을 해요. 막 불만이 이렇게 야 좀 움직여봐, 좀 펴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불편한 겁니다. 의자에 앉아서 10분 있는 거하고 바닥에 앉아 10분 있는 거하고 틀려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자빠지는 겁니다. 그게 최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명상 배울 때는 제가 다 누워서 하라. 아니면 기대라. 벽에 기대라. 이런 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런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을 때는 의자가 차라리 낫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도 이제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가부좌가 됩니다. 가부좌 해보면 의외로 편합니다. 아니,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리가 있는데 안 돼요? 아니, 저걸 좀 밀고. 그거 앞에 아플때기를 치우면 된다니까? 그것도 생각보다 편해요. 의외로 이게 생각보다 편하다니까. 맨바닥에 그냥 양반다리보다 의자에 앉아서 가부좌가 오히려 더 편해요. 그것도 괜찮 편해. 그리고 다리 뻗고 기대 앉고 이러면 편해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쿠션 같은 걸 많이 써라. 그래서 그런 잔소리 한 20분 뒤에 또 잔소리 할게요. 뭘 매겨놓고 한대요. 근데 매겨놓고 이게 명상하면 사람이 자는데? 그래서 나중에 만족도 조사하면 피로가 풀려서 만족도가 높다고 대답했나? 몰라. 아무튼 한 20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